저는 복자, 58세이고 제 딸이 모두 앞에서 저를 뚱뚱한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웃는 동안 저는 수치스러워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고 그녀의 미소는 제가 마지막으로 본 미소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위치를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의 배신과 조용한 복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해주세요. 믿으세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조용한 여성이 어떻게 그들의 최악의 실수가 되었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것입니다. 제 인생 내내 저는 시간당 $10, 때로는 더 적은 돈으로 집 청소 일을 했고 손이 피가 날 때까지 바닥을 닦고 허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제가 번 모든 달러는 제 딸 서연에게 갔고 그녀가 새끼를 먹고 새 옷을 입고 학교에 가서 그부들이 그녀가 싸구려 세제와 가난한 냄새가 난다고 속삭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서연이 방과 후 과외를 받을 수 있도록 점심을 였고 그녀의 졸업무도 프롬드레스를 사주기 위해 제 유일한 금목걸이를 $200에 팔았으며 그녀가 작동하는 노트북을 가질 수 있도록 겨울의 난방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역할은 주는 것이지 감사받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현우와 결혼하고 그들이 거의 $500,000짜리 집을 샀을 때 그녀는 저에게 뒤쪽 방을 제공하며 당신의 새로운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손님이 방문할 때 거실에 앉지 말 것, 모두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음식을 가져가지 말 것, 그리고 식사 중에는 말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말을 하면 창피하니까요. 저는 그녀를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현우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저를 살아있는 하인이라고 부를 때조차도 제가 서연의 첫 학기 등록금을 내기 위해 12시간씩 일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오피, 현우의 어머니는 자주 방문하며 도우미 같은 지붕 아래 사는 게 이상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저를 지울 수 없는 얼룩처럼 쳐다보았고 서연은 저를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마치 제가 세탁 바구니를 완벽하게 접어들고 서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말이죠. 어느 저녁 제가 현우의 셔츠를 다리며 오피가 서연에게 저를 거기 두는 것이 그녀를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가족은 쓸모없는 사람을 무료로 두지 않는다. 고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동의하며 아이들에게 그녀가 항상 곁에 있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며 저렴한 요양시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저를 지우려는 정확한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저녁 파티에서 현우는 손님이 먼저 라며 제가 어떤 서빙 플래터에도 손을 대지 말라고 했고 제가 주저하자 서연은 당신의 옷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분위기와 맞지 않으니 나중에 주방에서 먹으면 된다. 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제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흉내내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진짜 일자리를 위해 너무 멍청해서 청소를 한다. 고 외치며 걸어다니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장난감을 세탁 바구니에 던지며 주워, 할머니,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단지 닫힌 문 뒤에서 들은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이 찔렀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함께 청구서를 관리하는 것이 더 쉽다. 며 제 $3,400의 저축을 그녀의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은행카드를 건넸습니다. 이미 계좌 잔액을 외우고 있었고 그들이 제가 감사하지 않다고 비난할 날을 대비해 모든 거래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밤에 팬트리를 잠그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에게 규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피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간식을 훔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저는 자존심과 배고픔을 삼키며 탈출 계획을 시간과 분까지 계획했습니다. 어느 오후, 오피가 서연에게 복자가 여전히 주변에 있는 한 현우의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을 엿들었고, 서연은 그녀에게 가라고 말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들이 저에게 존엄성을 가지고 떠날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저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여권, 신분증 및 개인 서류를 침대 밑에 스터프트된 토트백에 숨기기 시작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도록 제 휴대전화를 항상 충전해 두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잠든 사이, 저는 제 휴대전화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의 독이 든 조언, 서연의 동의의 한숨, 그리고 저를 맥이 빠진 사람이라고 농담하는 현우의 말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난 후 그들이 이야기를 왜곡할 경우를 대비해 친구에게 복사본을 보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더 이상 그들이 저를 쫓아내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먼저 나가기로 결심했고, 그들이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이지 않는 손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완벽한 작은 세상의 조각을 치우게 두기로 했습니다. 그 저녁 수치스러운 일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문 아래에 인쇄된 쪽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서연이 오피의 점심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하므로 손님이 도착하기 전에 집 전체를 청소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더 이상 집이 아니라 제가 노동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 직장이라는 것을 알고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나는 서연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동안 아이들을 위해 아침을 요리했고, 오피는 커피를 마시며 표백제 냄새에 대해 크게 불평하며 내 손에 그 냄새가 남아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현우는 그녀에게 내가 더러운 일을 하는데 익숙하다고 말했고, 나는 그들의 접시를 조용히 놓으면서도 내 손이 쟁반을 움켜잡는 것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오후, 서연이 오피에게 봉인된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보았고, 나중에 그 안에 서연이 내 저축 계좌에서 인출한 $2,500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 기금이라고 주장하며 나에게 묻지도 않고 돈을 빼갔고, 나는 은밀한 폴더에 은행 기록을 스크린샷하여 내 이메일로 보냈다. 그들이 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 오피가 서연에게 세심한 가족 문제를 처리하는 성숙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금팔찌를 건넬 때 불공정함은 더 깊이 타올랐다. 오피는 남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작은 불편에 대해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고, 서연은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동의의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후, 현우는 복도에서 서연에게 아이들 학교의 비상 연락처 목록에서 내 이름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니까 서연은 한숨을 쉬며 동의했고, 이 집에서 너무 많은 권한을 주장하기 전에 경계를 설정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기억하고 내 노트북에 적어두었다. 내 딸이 나를 보이지 않는 일꾼으로 축소시키는 또 다른 증거였다. 그날 저녁, 서연은 오피가 미술용품을 위해 공간을 다시 꾸미고 싶어 한다고 하며 나에게 공유 저장실에서 내 물건을 정리하라고 요청했다. 나는 이 집에서 다시는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심스럽게 담요를 접고 책을 토트백에 쌓았다. 다음 날 밤, 현우의 동료가 방문했을 때 서연은 내가 주방에 있도록 하고 와인과 전체 요리를 제공했다. 오피는 공식적인 모임에서 도움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지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했고, 서연도 웃으면서 복자는 수줍어해서 시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나는 이 집에서 20피트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내 가족의 이야기에서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식료품 저장실의 자물쇠가 키패드 버전으로 바뀌어 있고, 무언가를 가져가기 전에 허락을 구하세요. 가족만 이라는 메모가 문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오피가 서연에게 가사 직원에게 경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피의 다세대 가정을 관리하는 데 대한 지도력을 칭찬했다. 그때 나는 내 딸이 더 이상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고 통제하고 결국 버려야 할 성가신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주 후반, 나는 현우와 서연이 어떻게 내가 보석이나 작은 물건을 잘못 두었다고 주장하여 나를 쫓아내는 정당성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화를 엿들었다. 현우는 이웃들에게 내가 망각증이 생기고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하자고 제안했고, 서연은 망설였지만 단호하게 거부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내가 취한 모든 행동을 문서화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를 비난할 경우 그들의 거짓말이 무너질 수 있도록 타임스탬프를 포함했다. 오피가 점심을 위해 가족 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녀는 서연의 아이들에게 할머니는 우리가 여기 살게 해줘서 운이 좋다. 갈 곳이 없다. 고 크게 말했다. 아이들은 나중에 놀면서 그녀의 말을 반복하며 할머니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우리 외에는 가족이 없다. 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학교 가방을 들고 문 옆에 놓았다.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지만 내 얼굴은 차분하게 유지했다. 나의 복수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노트북을 열어두고 지금까지 그들이 나에게서 훔쳐간 금액을 계산하며 $5,800 이상의 무단 인출 내역을 정리했다. 나는 내 발견 내용을 2명의 친구에게 복사하여 그들이 나를 쫓아내기 위해 나눈 대화의 음성 녹음과 함께 보냈다. 그들이 나를 망치려 한다면 나는 조용히 당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서연이 또 다른 메모를 들고 내 문에 왔다. 그 메모에는 오피가 여름 전에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도와줄 공간이 필요하다. 나는 그 메모를 받아들여 문을 닫으면서 미소 지었다. 내 퇴출 계획이 준비되었고 나는 피해자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으로 떠나는 여성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메모를 받은 다음 날 아침, 나는 내 모든 옷을 깔끔하게 접어쌓고 개인 서류를 캔버스 토트백에 조심스럽게 넣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떠날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버릴 수 있는 내 물건을 찾지 못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일을 하면서 나는 현우가 서연에게 오피가 이미 내 방을 임대 공간으로 변환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다고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집세를 내지 않는 사람을 두는 것은 낭비다.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마침내 집의 모든 공간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말했다. 그날 오후 아이들의 장난감을 정리하던 중 소연의 태블릿이 소파에 잠금 해제된 채로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와 오피가 내가 떠난 후 에이전시 B에서 돌보미를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메시지의 연속을 보았다. 오피는 외부인은 영원히 머물 권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나를 삶에서 지우려는 계획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태블릿을 다시 제자리로 놓기 전에 모든 화면을 빠르게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늦게 소연은 내가 재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모든 월별 지출 목록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실제 자금을 과소평가한 가짜 목록을 그녀에게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남은 $1,200를 친구의 이름으로 된 새 계좌로 이체했기 때문에 그들이 내 마지막 저축을 다 소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 후 나는 아이들을 학교 버스까지 평소처럼 데려다 주었고 그들의 친구 중 한 명이 왜 할머니가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지 묻는 것을 들었다. 어린아이는 할머니가 나이가 많고 너무 많이 먹어서 엄마가 그녀를 돼지 같다고 말해 라고 대답했고 나는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박히는 것을 느꼈지만 버스가 떠나면서 손을 흔들며 그들이 내 집에서 다시는 그런 잔인함을 반복할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다. 그 저녁 오피가 예고 없이 장식품이 가득 담긴 쇼핑 가방을 들고 와서 소연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구를 집에서 치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고 가족이
현우가 이룬 성공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몇 년 전에 구입한 케빈이들 가리키며 복자가 중고 가게에서 끌고 온 것처럼 보인다. 고 언급하는 오피를 보며 청소기를 들고 서 있었고 소연은 이에 동의하며 다음 청소에서 그것을 버리겠다는 마음속 메모를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냉장고에 자신의 단백질 쉐이크를 만지지 말라는 메모를 붙였고 그는 내가 프리미엄 식료품을 받을 만큼 기여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그날 같은 날 나는 소연이 오피와 함께 복자가 우리 음식을 먹고도 집 청소에 대한 감사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고 웃고 있는 것을 엿들었고 나는 주먹을 쥐어 너무 강하게 눌러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을 느끼며 문서화된 모욕과 재정적 학대의 기록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추가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선영이라는 이웃을 방문하여 파트타임 돌보미 업무와 교환으로 방을 제공하겠다고 제안받았고 나는 그 제안을 비밀로 하며 수락했다. 왜냐하면 소연과 현우가 내가 무료 노동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좋은 관계로 떠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 주말 나는 소연이 휴가 임대 목록을 스크롤하는 것을 보았고 현우는 호화 여행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있었다. 카운터에 남겨진 신용카드 요약을 살펴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스파 방문, 디자이너 의류, 오피의 생일 저녁 식사를 포함해 $4,600가 넘는 여러 건이 청구가 있었고 모두 내가 예전 저축계좌와 연결된 동일한 카드로 청구되었으며 소연이 여전히 그 카드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는 모든 거래를 증거로 사진으로 찍고 그 명세서를 원래 위치에 다시 놓았다. 다음 날 소연은 오피가 계절 장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차고를 청소해 달라고 요청했고 내가 일하는 동안 현우가 일찍 돌아와 드라이브웨이에서 전화를 하며 복자가 가라고 할 때 소란을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드라마를 싫어한다. 고 말했다. 그 말은 너무 깊이 나를 찔렀고 무거운 상자를 혼자 옮기면서 등에 땀이 흐르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이 남자는 내가 소연과 결혼했을 때 자동차 수리를 위해 $800를 빌려주었던 같은 남자였다. 그 저녁 수건을 접으면서 내 전화가 선영으로부터 예비방이 언제든지 이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는 메시지로 진동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일주일 이내에 도착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단어 하나로 답장했다. 더 이상 내 존재가 노동과 수치로 축소된 집에 하루도 더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선영과의 이사를 확인한 다음 날 아침, 나는 서랍을 비우고 내 물건을 비닐봉지에 접기 시작했다. 소연이 내가 사라진 것을 깨닫게 되면 주저없이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작업을 하면서 나는 오피가 거실에서 소연에게 나를 집에서 지우는 것이 방문객들이 무료로 자선 사례를 두고 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소연은 웃으며 어차피 요양원에서 사용할 일이 없겠지 라며 내 헌 옷을 기부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날 오후 나는 소연이 $1,200의 비용이 드는 집 정리 서비스와 상담 일정을 잡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녀는 그 비용을 자신의 호화 구매를 위해 드레인드 조인트 어카운트에 청구할 계획이었다. 나는 약속 확인서를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된 폴더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관대함과 희생에 대해 퍼뜨릴 수 있는 모든 거짓말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녁을 준비하며 아이들을 위해 현우가 서연에게 집이 여전히 지저분하다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고 서연은 동의하며 내가 최근에 느리게 행동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고 언급했고 오피는 무언가가 사라지면 그들이 신고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며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나는 냄비를 저으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느꼈지만 그들이 나를 도둑으로 몰기 위해 쉽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서연을 학비와 퇴거 통지의 수치로부터 보호해온 사람이다. 그날 저녁 가족이 저녁 파티를 위해 떠난 후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내가 수집한 사진과 녹음들을 검토했다. 그 파일들은 내 계좌에서의 인출, 아이들 앞에서의 언어적 학대,
여름 이전에 나를 쫓아내려는 대화들을 기록한 30개 이상의 디지털 파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추가 연락처 2곳에 복사본을 보내고 내가 떠난 후에 의심스러운 일이 생기면 변호사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틀 후 서연이 오키의 차를 청소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이들이 좌석을 더럽혔다고 주장했다. 내가 내부를 닫고 있을 때 현우는 밖에서 예상되는 보너스에 대해 통화하며 어쩌면 우리가 드디어 복자를 편안한 곳에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녀를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노트에 2번 밑줄을 그어 적어두었다. 재정적 성공이 그들을 감사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날 오후 나는 서연이 친구들에게 보낸 이메일 초안이 열린 채로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나를 조용히 전환하려고 하는 노인이라고 언급하며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해 가족을 부끄럽게 할까 걱정한다고 표현했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고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들의 배신을 세세히 보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세탁물을 개며 나는 침대에 남겨진 메모를 발견했다. 서연은 가정 비용이 너무 높아져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는 추가 성인을 유지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전기와 물 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조용히 내 가방에 다른 개인 물품들과 함께 넣었다. 나는 내가 2개의 일을 하며 하루에 집으로 안고 돌아왔던 아이에게 더 이상 재정적 불편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오키는 쇼핑 가방을 더 들고 와서 내가 여기서 오래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손님방을 재단장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녀는 서연에게 복자의 새 집으로의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작별 점심을 열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마치 나의 제거가 축배를 들 만한 일이었던 것처럼 서연은 그녀에게 긍정적인 전환으로 프레임을 잡으면 덜 어색할 것이라고 동의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연결된 계좌에서 마지막 $300를 인출하고 완전히 닫았다. 더 이상 내 자금을 빼앗길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선영과 그녀의 여분의 방에 대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며 다시는 누군가 내 이름을 동정이나 경렬로 언급하게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저녁을 준비하며 나는 현우와 서연이 내 퇴거의 물류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웃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식사를 마무리하며 그들이 내가 너무 약하고 의존적이라서 그들의 허락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결코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내가 계획한 퇴거 전날 밤, 나는 마지막 소지품을 토트백에 담아 문 옆에 두었다. 그들이 약점의 표시로 조롱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아이템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집을 돌아다니며 서연이 친구에게 주말까지는 사라질 것이라며 마침내 내 공간을 되찾게 되어 안도한다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내 필요를 지우기 위해 수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쉽게 나를 삶에서 지워버리는지를 주목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는 알람을 진동으로 설정해 아무도 듣지 못하게 했고 집이 조용한 가운데 내 발소리만 들리며 방에서 가방을 들고 나왔다. 나는 부엌 카운터에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접힌 종이를 놓고 내 머리 위의 지붕에 대해 감사하며 잘 지내라고 기원했다. 그러나 나는 서연에게 공동계좌 명세서를 확인하라고 상기시키는 한 줄을 추가했다. 그녀가 의존했던 자금이 더 이상 그녀에게 제공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녀가 나를 맡기에는 너무 늦게 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미소 지으며 나왔다. 나는 거리에 발을 내디디며 선영에게 도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방이 준비되었다고 확신시켰다. 나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내가 남겨두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폐기할 계획을 세우면서 내 삶을 지탱해온 나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나는 서연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내 메모를 보았고 내가 새로운 상황에서 평화를 찾길 바란다 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다. 오키는 이미 서연과 현우의 체인에서 실수로 복사된 이메일을 나에게 보냈고 그들은 내 퇴거를 가장 공손한 퇴거라고 조롱하고 있었다. 나는 그 이메일을 답장하지 않고 보관했다. 그들의 무심한 잔인함이 내가 마침내 선택한 평온을 침투하도록 두고 싶지 않았다. 이틀 후 선영은 현우가 서연이 해결되지 않은 재정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고 나를 찾으러 그녀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나는 선영에게 그에게 내가 자리에 없다고 전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내 안녕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무료 노동과 저축 없이는 그들의 생활 방식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무너질 것이라는 깨달음 때문임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서연에게서 5통의 부재중 전화와 현우에게서 3통의 부재중 전화를 받았으며 오피로부터는 가족과의 다리를 태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경고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그들의 절박함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를 증거비라는 제목의 새로운 폴더에 저장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누군가가 그녀의 문에 남긴 전단지를 보여주었고 그 전단지에는 내가 길을 잃은 혼란스러운 노인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 사진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서연뿐이라는 것을 즉시 인식했고 그들이 내 퇴장을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에 얼마나 멀리 나아갔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전단지의 사진을 찍었다. 그날 오후 나는 내 백업 이메일에 로그인하여 몇 주 전에 선영의 조카의 소개로 연락한 변호사에게 모든 은행 명세서, 모든 오디오 파일, 그리고 그들의 대화 스크린샷을 복사하여 보냈고 추가적인 괴롭힘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분명히 밝힌 편지를 포함시켰다. 나는 그들이 나를 불안정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도록 허락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선영의 주방에서 그녀가 약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을 때 현우로부터 아이들이 나에 대해 물어보고 있으며 서연이 집안일을 따라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2번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내 존재에 대한 관심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남긴 공허에 대한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나는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받자 오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내가 가족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말이 나를 다시 복종하게 하려는 암시적 위협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녀가 한때 나를 굴욕감 주었던 여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키의 위협적인 전화가 있은 지 사흘 후 나는 선영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 메시지에는 내 2 손주가 손수 만든 할머니가 그리워요. 집에 오세요 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을 들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 이미지를 몇 초 동안 바라보았고 이는 서연이 내 감정을 조작하려는 시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몇일 전 그녀는 이메일에서 나를 부담으로 언급했었고 이제는 아이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나를 조용한 돌보미의 역할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현우는 서연이 나 없이 잘 지내지 못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고 오키는 너무 바빠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저장하여 내 무급 노동이 더 이상 그들의 정교하게 꾸며진 생활 방식을 지탱하지 못할 때 얼마나 빠르게 그들의 자급자족 이미지가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삼았다. 다음 날 아침 서연으로부터 남긴 음성 메시지를 찾았다. 그녀는 내가 경고 없이 나갔다는 것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며 항상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나를 존중해왔다. 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2번 들으며 그녀가 수년간의 언어적 학대와 재정적 착취를 어떻게 잘못된 관대함과 친절의 이야기로 뒤틀고 있는지를 주목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역사 제작성 시도의 추가 증거로 그 음성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날 늦게 선영은 낯선 배달원이 그녀의 문에 배달한 봉투를 내게 건넸고 그 안에는 오키가 나를 손주들을 버린 사람으로 비난하며 가족의 단결을 해치고 서연의 전화를 계속 무시하면 나를 부적합한 할머니로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타이핑된 편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각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암호화된 저장소에 업로드했다. 이러한 비난이 내 명성을 파괴하기 위한 캠페인의 첫 단계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틀 후 현우는 나에게 잠시 돌아와서 전환을 용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서연이 집안일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들이 나 없이 잠자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기억하고 있던 오만함이 부족하고 이제는 내가 그들의 삶을 조용히 운영해온 사실을 깨닫고 생긴 절박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디스포저벨로 대우받았던 집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응답을 거부했다. 그날 저녁 선영의 약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 변호사로부터 서연, 현우, 오키에게 모든 연락과 명예훼손 발언을 중단하라는 경고의 내용이 담긴 중지 및 금지 서한이 발송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그들의 조작과 거짓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평온함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서연의 계정에서 본 게시물을 보여주었고 그 게시물에서는 정신건강이 저하된 노부모를 돌보는 어려움에 대해 서술하고 있었으며 그녀와 현우가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게시물이 내 불안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이해하고 즉시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그날 오후 나는 몇 주 전에 연락했던 기자에게 재정적 학대, 정서적 학대, 그리고 무급 돌봄 노동에 의존하는 가족 내 노인 착취의 침묵의 전염병에 대한 내 경험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내 증거에 익명화된 사본을 포함하여 필명하에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침묵시키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하고 싶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기자가 노인 재정적 학대에 대한 특집 기사를 게재할 계획이며 내 익명화된 이야기를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와 함께 포함할 것이라는 확인을 받았다. 나는 이것이 서연과 오키가 정성스럽게 구축한 관대함과 품위의 외관을 파괴할 수 있는 파도의 첫 번째 물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저녁 나는 현우의 또 다른 전화를 무시하고 내가 불필요하게 문제를 확대하고 있다. 는 경고 메시지를 오키에게서 삭제했다. 그들은 내가 학대나 복수에 관심이 없고 오직 수십 년간의 봉사와 희생으로부터 빼앗긴 존엄성을 되찾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 기자가 특집 기사를 게재한 이틀 후 나는 전국의 여성들로부터 자녀와 처가로부터 재정적 착취와 정서적 학대를 당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고 내 발언이 오키와 서연이 더 이상 그들의 정교하게 연습한 거짓말로 억누를 수 없는 목소리의 물결을 촉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아침, 선영은 서연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낯선 사람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는 온라인 스레드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서 불일치를 지적하며 어머니의 복지에 그렇게 걱정하는 딸이 어떻게 수년 동안 인정이나 보상 없이 무급 집안일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공적조사가 이제 그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모든 댓글에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주말이 끝날 무렵 현우는 또 다른 메시지를 보내 나를 사적으로 만나 오해를 해소하고 가족의 이름을 보호하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나는 그의 걱정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서연이 수년간 다듬어온 명성에 생긴 균열을 걱정하는 것임을 알고 메시지를 무시했다. 이틀 후
선영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오키가 강제로 웃으며 선물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평화로운 대화가 필요하다. 고 나를 만나고 싶어 했다. 나는 주방에 앉아 있었고 선영은 내가 자리에 없다고 그녀에게 알렸다. 나는 어떤 만남도 오키가 조작하거나 위협하거나 간청하여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이야기를 조종할 기회로만 작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오키가 내 가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명예훼손과 정서적 피해를 주장하는 반대 서신을 보냈다는 변호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그러나 변호사는 내 모든 증거가 시간 스탬프가 찍혀 있고 검증되었으며 그들의 사건은 심각한 법적 검토 아래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이웃이 서연이 현우와 논쟁하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주었고 현우의 상사가 그에게 장모를 재정적으로 착취하고 그녀의 저축을 다 소진한 후 그녀를 무시했다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집의 벽을 넘어 확산되자 그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빨리 공포로 바뀌었는지를 주목했다. 주말이 끝날 무렵 나는 이번에는 서연 자신으로부터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한다는 모호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가족과 재결합하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는 그 편지를 열지 않고 내 성장하는 아카이브에 넣었다. 나는 어떤 재결합도 그들의 피해 통제를 위한 필요만을 충족시킬 것이며 진정한 후회는 반영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늦게 선영은 서연의 주소에서 열리는 차고 세일을 광고하는 인쇄된 전단지를 보여주었고 그 안에는 내가 서연을 학교에 다니게 하기 위해 세계의 일을 하던 시절에 구입한 가구와 가정용 물품 목록이 있었다. 나는 그들이 현우의 수입만으로는 더 이상 그들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고 내 무료 노동과 재정 지원이 없어진 지금 자산을 청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나는 기자로부터 여러 국가 네트워크가 놓인 착취 문제를 다루고 후속 세그먼트를 보도하고 싶어 한다는 이메일을 받았고 같은 필명하에 참여할 기회를 제안받았다. 나는 즉시 동의했다. 내 침묵이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제 내 목소리는 그들이 더 이상 나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무기가 되었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오키에게서 온 또 다른 전화를 무시했고 그녀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 메시지에서는 내가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을 계속하면 그녀가 내 과거에 대한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으며 이는 내 신뢰성을 망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두 번째로 듣지 않고 음성 메시지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오키의 위협이 힘이 아닌 절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국가 인터뷰가 방송된 이틀 후 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수백 개의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가 수십 년간 모험의 노예와 재정 착취를 겪어온 여성들에게 목소리를 주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의 희생과 수치의 이야기를 스크롤하면서 나는 내 조용한 고통이 서연과 오키가 아무리 많은 거짓 사과나 공개 성명을 발표하더라도 결코 지울 수 없는 변화의 촉매로 변모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아침 내 변호사는 서연이 온라인에 올린 성명서의 사본을 나에게 전달했다. 그녀는 가족이 조작된 주장에 의해 악의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개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인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는 그녀가 내 저축을 소모하고 내 존엄성을 훼손한 세월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추가 증거로 그 성명서를 저장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선영은 여러 지역 사업체가 현우와의 관계를 끊었다고 알려주었다. 고객들이 인터뷰의 폭로를 바탕으로 그의 윤리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직업적 몰락이 그의 장모의 무급 노동이 그에게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준다고 믿었던 남자의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틀 후 선영은 오키가 자신의 문 앞에 남긴 손편지를 나에게 건넸다. 그 편지에서 오키는 내가 좋은 가족의 명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내가 내 주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내가 일했던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그들의 나에 대한 인상을 바로잡겠다. 고 경고했다. 나는 오피의 위협이 더 이상 그녀가 소유하지 않은 통제에 집착하려는 헛된 시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그 편지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인터뷰를 본 먼 사촌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그녀는 서연과 오피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서연이 쌓여가는 청구서를 갚기 위해 열린 차고 세일에 대해 이웃들이 속삭이는 이야기와 오피가 대중의 질문을 두려워해 자신의 사회클럽을 피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나는 그들이 지금 지고 있는 무게가 내가 그들의 지붕 아래에서 수년간 겪었던 수치와 피로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그 주 후반, 내 변호사는 유사한 노인 재정 착취 사건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이 형성되고 있으며 내가 증인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서연이나 오피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여성들이 다시는 불만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일로만 가치를 측정받는 집에 갇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복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동의했다. 그날 저녁, 나는 현우에게서 또 다른 음성 메시지를 받았다. 그는 서연이 정서적으로 힘들어하고 아이들이 행동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몇 주 동안만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다. 그들은 나를 부담으로 여기던 시점에서 나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또 다른 기억이었다. 다음 날, 선영은 나에게 무국가족 돌봄과 그것이 노인 여성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는 뉴스 클립을 보여주었다. 나는 전문가들이 내 익명화된 이야기를 무제한된 권리가 어떻게 가족과 개인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로 인용하는 것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내 유산이 더 이상 그들의 바닥을 청소하거나 음식을 요리하는 데 보낸 세월로 정의되지 않고 마침내 떠나는 데 필요한 용기로 정의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오피로부터 서연에게 감사함을 가르쳤다. 고 비난하며 가족 단위의 모든 균열에 대해 나를 탓하는 화가 난 글씨로 쓴 마지막 편지를 받았다. 나는 그 편지를 증거 보관소에 넣었다. 오피의 쓴 웃음은 그녀가 의지했던 조용한 하인이 없어진 채로 그녀가 세심하게 구축한 위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는 여성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선영과 함께 전국의 여성들로부터 들어오는 메시지를 검토하면서 나는 내가 단지 사용되고 버려진 집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친절을 약함으로 오해받거나 내 침묵을 나를 해치는 것에 대한 허가로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다시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했다. 오피의 마지막 편지로부터 3일 후, 선영은 문을 열고 서연이 빨간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보러 나와서 아이들이 할머니 없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현우의 고용주가 그의 윤리적 행동에 대한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그를 정직시켰다고 주장하며 나를 보러 왔다. 나는 선영의 주방에 앉아 갈라진 문을 통해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출연이 후회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한때 당연하게 여겼던 보이지 않는 노동과 재정적 지원을 복원하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현우로부터 그들의 모기지 상환이 이제 연체되었고 서연이 다음 할부금을 충당하기 위해 보석을 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그 메시지를 저장해 두었는데 한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를 뚱뚱한 돼지라고 부르던 여성이 이제는 내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머리 위에 지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센트를 긁어 모았던 것과 같은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날 저녁 선영이 서연이 남긴 메모를 내게 건넸다. 그 메모에는 서연의 아이들이 왜 할머니가 더 이상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묻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을 미워하게 될까 두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녀가 저지른 해악을 진정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성 본능을 무기로 비틀어 놓기 위해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구성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모를 더 읽지 않고 내 아카이브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로부터 서연의 명예훼손 소송 시도가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또한 오피가 내 불안정한 행동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이 그들의 재정적 비행과 언어적 학대에 대한 문서화된 증거로 인해 무관하다고 판단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복수의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내 의도는 단순히 그들이 수년 동안 나에게서 하나씩 빼앗아간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이틀 후, 선영이 여성들이 내 익명화된 이야기를 공유하며 가족 구성원에 의한 재정 착취의 조기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온라인 포럼을 보여주었다. 나는 내 발언의 여파가 내 즉각적인 범위를 넘어 여전히 커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서연과 오키는 한때 무의미하다고 치부했던 대화를 억누를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오후, 여성 옹호 단체로부터 노인 권리와 돌봄 노동에 관한 전국 회의에서 연설해달라는 초대 메시지를 받았다. 나는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는 것이 더 이상 나의 고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여성도 자신의 자녀의 집에서 침묵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수락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선영이 서연이 다시 방문했으며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고 아이들은 입구에서 나를 그리워하며 돌아와 달라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그들의 순수함이 자격과 잔인함으로 집을 오염시킨 어른들을 면죄부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창문에서 등을 돌렸다. 그날 저녁, 오피가 서연의 화해 노력에 응답하지 않는 나를 이기적이고 감사하지 않다고 비난하는 또 다른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부가 그들의 가족의 명성과 내 지역 사회에서의 입장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이 음성 메시지를 최종 위협이라는 새 폴더에 저장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의 힘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숨결을 지켜보는 여성의 마지막 발악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내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유한 기자로부터 이메일을 열었다. 서연의 이전 친구들이 이제 그 출판사에 연락하여 그녀가 나에게 보였던 경시 행동을 목격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더 빨리 개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나는 서연이 정성스럽게 구축한 헌신적인 딸의 이미지가 그녀의 행동의 무게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회의를 위한 노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내 전화가 또 다른 현우의 메시지로 진동했다. 그들은 재정적 압박으로 아이들을 사립학교에서 퇴학시키고 집을 축소하여 압류를 피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이제 내가 스스로 선택한 다른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무너짐을 목격하거나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전화기를 테이블에 엎어두었다. 현우의 마지막 메시지로부터 2주 후, 선영이 서연이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상자를 옮기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이전 친구들이 인터뷰가 방영된 이후로 거리를 두었고, 오피는 내 이야기가 직접적인 결과로 바이럴된 무급 돌봄 제공자에 대한 발언을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날 오후, 여성 옹호 단체로부터 내 세션이 전국 회의에서 기조연설로 예정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은 내 경험이 수십 년 동안 지친 가족들로부터 침묵당한 수천 명의 여성들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말이 더 이상 어떤 집의 벽에 갇히지 않고 떠나야 할 허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의 마음속에서 메아리 칠 것이라는 이해와 함께 노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틀 후 서연으로부터 타입된 사과가 담긴 인증서가 포함된 편지를 받았다. 그 편지에서는 그녀가 나를 대하는 것이 무신경하고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녀의 행동이 오피의 강한 성격과 외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진정한 후회가 아닌
내가 개입하여 그녀와 현우가 이제 내 보이지 않는 노동 없이 직면한 재정적 및 사회적 붕괴를 멈출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에 의해 동기부여되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편지에 응답하지 않고 내 아카이브에 넣었다. 그날 저녁, 내 변호사는 오피가 여러 자산을 매각하여 다른 전직 돌보미들이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방어와 관련된 법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나에게 전달했다. 나는 그녀의 부의 파괴가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집에서 작고 버려진 존재로 느끼게 했던 그 수년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현우의 전 고용주가 그가 여성에 대한 경시 행동에 대한 내부 불만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행동 위반으로 해고되었다고 확인한 기사를 보여주었고, 나는 그들의 삶의 균열이 복수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난 후 다시 묻히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주 후반, 서연으로부터 아이들과 함께 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아이들이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서 방문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요청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무시했다. 나는 그녀에게서의 마무리가 내게는 더 이상 하인으로 전락한 공간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선영은 내 강연 중 하나에 참석했던 또 다른 전직 가사 도우미의 은퇴 파티 초대장을 인쇄하여 나에게 건넸고 나는 독립을 되찾은 수십 명의 여성들의 이름을 읽으면서 내 복수가 서연이나 오피가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존중이나 공간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저녁, 나는 회의를 위한 연설을 마무리하며 오피로부터 가족을 찢어놓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길 바란다.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후회할 것. 이라는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받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내 아카이브의 마지막 항목으로 저장했다. 그녀의 위협은 내가 가진 유일한 힘을 잃은 여성의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의가 열리는 도시로 가는 기차에 탑승했고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서연과 오피가 편안하고 존경받는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다듬는 손길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내 필요를 침묵시키는 데 보낸 수십 년을 생각했다. 그리고 내 존엄성이 결코 그들의 허락이나 철회에 달려있지 않았고 내가 떠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 항상 내 것이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나는 수백 명의 여성들 앞에서 두려움이나 주저함 없이 내 이야기를 나누는 무대에 섰고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가 없이 말하거나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이 박수로 가득 찼을 때 나는 가족의 배신을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잔인함을 나와 같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힘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수십 년 동안 희생이 어머니가 해야 할 유일한 언어라고 믿었고 내 손이 갈라지고 몸이 아파도 사랑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바친 사람들이 나를 보이지 않는 존재로 대하고 나를 그들이 원치 않았던 짐으로 이야기할 때 나는 이제 친절히 관대함을 약점으로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쉽게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리가 침묵 속에서 자라나 개인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경계와 존엄성을 집어삼킬 때까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았다. 내가 그 집을 나서면서 토트백 하나와 그들의 삶을 엮어가는 수많은 밤의 기억만을 가지고 나올 때 나는 떠나는 것이 배신의 행위가 아니라 생존의 행위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를 가족을 찢어놓은 사람으로 비난했지만 나는 그들의 요구와 모욕에서 멀어질수록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이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것을 파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를 따라온 메시지, 편지, 음성 메시지는 화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랑으로 착각한 무급 노동과 조용한 복종을 되찾으려는 절박한 시도였고 내가 돌아가기를 거부하자 그들의 세계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내 어깨에 떠넘겼던 책임의 무게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 이야기를 나누는 여성들 앞에 서면서 처음으로 내 가치가 딸의 승인이나 나를 유용하다고만 보는 가족의 감사와 결코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고 나는 어떤 위협이나 간청도 나를 다시 하인의 그림자로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무급 시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삼켜야 했던 모든 모욕으로 내 자유를 얻었기 때문이다.